안녕하세요. 최근엄마 이현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여권 내분이 폭발할 조짐입니다. 김무성 문재인 두 대표가 공천 방법에 합의한 것 때문인데요. 친박 쪽에서는 대통령이 없는 틈을 타서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와 야합했다 주장합니다. 형제를 죽이기 위해 오랑캐와 야합했다 이런 격한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는 없고 오직 내년 총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스키장의 초와 유람선에 이번에는 동물을 수백 마리 데리고 와서 동물원을 공개했습니다. 이 북한 얘기입니다. 스위스 유학 생활 보았던 멋진 부러웠던 모습을 북한에 그대로 옮겨놓고 싶은 김정은의 욕심 아닐까요? 피터팬 신드롬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철한 북한 전략센터 대표, 송지연 북한 아나운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북한 계실 때 동물원, 평양 동물원 가보셨습니까? 어릴 때 많이 갔습니다. 어릴 때요? 예. 예. 동물원이 뭐 그때는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김일성 시대였는데요. 예. 아마 이제 김일성이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평양 동물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우게 했고요. 아, 김일성이 동물을 예, 좋아했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서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아주 희귀한 동물들을 많이 들여와서 이걸 예. 이민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김일성의 어떤 그 운동 정치를 이제 계속 홍보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동물이 많았습니다. 볼거리도 많았고요. 예. 송기환 씨 동물원 네, 가보셨습니까? 예. 이제 그때는 대성산 동물원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중앙동물원이 있는데, 평양중앙동물원. 네, 예, 예. 제가 이제 탈북하기 전에도 이제 평양에 가면 한 번씩 이제 거기 가봤다 와야 이제 재미있거든요. 예. 볼거리가 거기 평양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서 이제 보면 제가 여기 와서도 뭐 서울동물원도 가보고 에버랜드에 서울동물원도 가보고 과천에도 가보고 네, 그렇죠. 해봤는데 그거나 이제 견조도 아무 뭐 이제 흠집이 없을 정도로 평양동물원도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거기서 놀란 게 이제 동물들에게 싱싱한 막 이제 뭐 검 같은 데는 막 싱싱한 이런 막 고기 같은 거 막 뿌려주고 이런 거 보고 주민들은 저걸 한번 먹기 위해서 저 싱싱한 물고기를 하나 먹기 위해서 엄청 그러게요. 써야 예. 되는데 동물들은 저렇게 싱싱한 걸 먹는구나. 그걸 보면서 좀 그런 마음도 좀 들었는데 아무튼간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무슨 거대한 거북이 형상이라고 합니다. 예. 뭐 거북이 형상이 특별한 의미는 없겠죠. 그런데 거대한 거북이 형상. 뭐 동물 이번에 또 수백 마리 새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이에나도 오고요. 뭐 엄청나네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그 김정은 시대 들어와가지고 뭐 피터팬 중국이냐고 그러는데. 그러네요. 좀 보시죠. 거북이 예. 모양의 저 모양이 바로 동물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게 지금 그 김정은의 어떤 새로운 방식, 예. 현대적인 방식을 도입을 해서 북한 이민들에게 먼저 물론 보여주겠지만 예.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 쇼인 것 같아요. 쇼다. 예. 그러니까 국제 언론이 보기에 뭔가 김정은 시대 때 변하고 있다. 이걸 이제 건물로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내용은 돈 때문에 아마 뭐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예. 내용상의 큰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런 김정은 체제의 어떤 그 우월성을 아마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예, 예.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김정은은 하늘을 잘 날아오릅니다. 비행기를 타고 일단 뭐 조금 가야 될 거리도 비행기를 타는데 그렇죠. 하늘에서 딱 평양을 내려봤을 때 평양의 하나의 뭐 동물원을 보듯이 알록달록 무릉도원 꽃동산으로 이제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도 천정을 무궁화 모양으로 바꿔라, 동물원도 거북이 모양으로 바꿔라. 아무튼간 이제 리모델링은 나름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게 아닐까. 이제 달러를 벌려면 외국 관광객들이 이제 하늘에서 딱 보게도 와, 평양이 이렇게 무릉도원 같아? 이런 걸 이제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네, 일꾼들을 저렇게 이제 바꾸라고 자꾸 지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2000년대인가요? 꽤 전에 무슨 뭐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동물도 뭐 먹고 살 게 없어서 동물도 뭐 굶었다. 뭐 그래서 좀 사실상 거의 뭐 폐장되다시피 했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95년도부터 이제 식량이 이제 공급이 중단되면서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동물한테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특히 이제 고기를 먹는 동물들, 사자, 뭐 호랑이, 늑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게 고기를 못 주다 보니까 다 굶어 죽었다고 그래요. 동물도 다 굶어 죽었다. 예, 근데 한 번 이제 김정일이 평양 동물원에 방문 왔는데 예. 사자가 다 죽어가지고 사육사들이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 누우셨다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 사육사가 예, 코미디. 그 정도는 정말 이제 열악했었는데 예. 아마 이제 2000년 이후 들어서 한국에서 지원이 들어가면서 그때 약간 좀 이렇게 보수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할아버지 김정일에 비해서 김정에 비해서 예.
김정일은 이제 동물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정은은 이제 할아버지를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할아버지만큼 자기도 동물을 사랑한다. 예.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자기의 지적을 높이기 위해서 동물원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보니까 뭐 주로 러시아에서 동물을 많이 들여오고 그러네요. 러시아에서.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좀 관계가 가장 좋으니까 예. 러시아 쪽하고 아마 이제 제휴를 해서 예. 아마 좀 부족한 동물들을 많이 수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보수공사 지시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신경 쓴다. 지도자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고. 근데 지금 쭉 보면 스키장, 마식령 스키장, 사람이 잘 안 오는 마식령 스키장이 있죠. 그 다음에 그저께는 보니까 엄청난 유람선도 했더라고요. 예. 유람선도 하고. 예. 무지개호. 무지개호. 예. 네. 뭐 그리고 뭐 동물원.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김정은이 자기가 유학시설 외국에서 본 거를 하나씩 다 갖다 놓던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은 어릴 때부터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 거의 마인드가 유럽 마인드라고 봐야죠. 유럽 마인드. 근데 예. 평양에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데 왜 북한에 없냐. 저 나오네요. 저 뭐 엄청나게 예. 보기 좋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지개요.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하는데 아마 장성택 행정부장이 살아있을 때 예. 그 이 김정은과 가장 큰 마찰을 빚은 것이 바로 이 문제거든요. 아, 장성택하고 김정은이 그렇죠. 예. 유람선 동물원 이런 것 때문에 예. 갈등을. 예. 그러니까 실제 민생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시장 업적 이런 것들만 내세우는데 예. 장성택은 이제 도로 깔고 전기 좀 보수도 하고 예. 실제로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예. 이게 우견 충돌이 되면서 결국은 장성택이 처형까지 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마- 장성택 처형에 그런 비밀이 또 예, 있었군요. 그러니까 장성택을 처형할 때 장성택 경제를 말아먹었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예. 실제로 지금 보게 되면 김정은이 경제를 말아먹은 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음. 근데 더 이제 과대 포장을 하는 것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예. 더 지금 이제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집착을 한다. 예. 어떻습니까? 저렇게 뭐 동물원도 TV에 나오고 막 이러면 뭐 평범한 시골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야, 우리나라가 대단한가 보다. 뭐 유람선도 엄청나게 떠다니네. 그러니까 효과는 있지 않습니까? 효과는 있지만 시골 사람들은 평양에 한 번 가려면 그 빨간 줄이 박힌 여행증을 떼야 되고 또 평양까지 한 번 가는데 며칠씩 걸리고 한 번씩 평양에 들어가려면 근거리가 없으면 이제 그 건덕지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친척이 있다든지 평양에서 초청하는 행사가 있다든지 이러지 예. 않으면 함부로 시포처스를 통과해서 평양까지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림의 떡입니다. 평양이 저렇게 잘 됐으면 아 평양 사람들은 참 좋겠다. 지방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구림의 떡이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그러든지 말든지 지방 사람들에게는 독이 요만큼도 없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전체의 어떤 상위 5%, 예. 그러니까 평양 시민과 특권층을 위한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예. 지방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나하고는 관계 없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쩌다 평양에 한번 가게 되면 꼭 가야 될 코스 중에 하나가 동물원이 될 겁니다. 아, 동물원. 예, 예. 거기 가기 전까지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관심은 있겠지만 별로 이제 마음에 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뭐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화려한 유람선, 화려한 동물원이지만 북한의 현실을 보는 사진 한 장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우주에서 북한 쪽을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 왼쪽 아래에 밝은 부분이 서울입니다. 그리고 북한 쪽은 평양 한쪽 조금 불빛 말고는 아예 깜깜합니다. 저 정도로 전기 사정이 안 좋은데, 예. 야, 뭐 완전 시골 캄캄하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떻게 네. 저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저걸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지금 가슴이 딱 막히는 그 상상이 되거든요. 예. 전기가 가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기가 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됩니다. 다림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텔레비전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 밝은 데서 먹는 것도 명절 공급이거든요. 예. 전기도 2월 16일, 4월 10일, 1월 1일, 뭐 이제 구구절, 10월 10일 이런 날을 맞춰서 1시간씩 딱 줍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심한 거죠. 모든 생활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막히는 거죠. 예, 네. 수도권, 네. 서울 수도권만 굉장히 밝고 그 위쪽으로는 아예 깜깜하게 저 위쪽은 중국 쪽이 될 테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장성택이 살아있을 때 예. 그 평양 화력, 북창 화력,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전기를 돌릴 수 있는 화력 발전소에 투자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발전소 터빈 설비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예. 이걸 교체를 해야 되고 이 송배전 설비가 다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바꾸게 되면 전기를 만든다고 해도 전기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걸 장 부장이 주장을 했는데 김정은은 이걸 무시하고 이제 치적 노름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가뭄이 심해져가지고요. 예. 가뭄에 송배전 설비 노후화에 발전소가 망가지고 예. 이게 하나로 겹쳐가지고 지금 전기가 거의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 이제 평양 말고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너무 캄캄합니다. 혹시 저러면 북한에 계실 때는 계실 때는 사정이 좀 괜찮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아니, 제가 있을 때도 전기는 명절 공급이었고요. 명절 공급이요? 네, 하루에 이제 2~3시간 오면 정말 잘 왔다. 이럴 정도. 그때 충전을 바짝 해놓고 배터리 있는 축전지 다 충전해놓고 할 거 다 해놓고 이렇게 하고 북한은 전기 다리미보다 옛날처럼 이제
굴을 넣어서 하는 다래미가 더 잘 팔립니다. 수트로 네, 들어가지. 수술 안에다 넣어서 이제 완전히 그 옛날 조선시대 때 다래미죠. 그런 식으로 한 다래미가 전기 다래미보다 더 잘 팔리고요. 냉장고는 냉장고가 아니라 신발장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네, 전기가 안 들으니까 무용지물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전기가 없으면 정말 이 모든 생활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공경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80년대 말부터 예. 북한의 전기 기관차가 소위 정시에 들어오는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의 뭐 하루 걸리다가 2달 걸리다가 뭐 거의 6개월 걸리고 막 엉망진창으로 갔거든요. 예. 이게 바로 전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예. 98년도에 그 평양시 역전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평양 여기 전기 예. 끊겼다. 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거죠 그때는. 그때 이제 망했다. 아니 그러면 집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진짜 뭐 전기 안 들어오면 어떻게 밤에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촛불 켭니까? 그것도 그거 없으면? 거의 아니면 뭐 시골 가면? 석유 둥잔 석유 등잔이요. 그 지방마다 다 다릅니다. 탄광을 끼고 있는 데는 그래도 축전지라는 걸 충전을 해서 공장에 가서 충전을 해서 축전지로 버는 집이 있고 그 없는 집은 콩기름이든 뭐 이제 디젤이든 석유든 그런 걸로 이제 면심지를 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소나무의 옹기에서 나오는 광설이라는 걸 가져다가 그걸 얇게 썰어서 광설불을 떼서 이제 불을 밝히는데 광설불을 1시간만 딱 밝히면 콧구멍이 정말 새까매지고요. 얼굴을 이렇게 딱 수르면 이 얼굴에 구름이 끌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수시대 생활을 하는 거죠, 정말. 아니 근데 그런데 저렇게 뭐 호화 유람선, 엄청난 거비 모양의 동물원 이런 걸 하면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저라도 반발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포기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포기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 인민들은 이미 포기했고 장성택을 포함한 북한 엘리트 계층들은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주변의 이 대다수 간부들은 이제는 자포자기한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해봐라. 마음대로 해봐라. 거의 망할 때까지 가보자. 어. 왜냐면 아무리 말해도 다 죽여버리니까 예. 말할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김정은 뭐 거의 연출 뭐 감독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멸망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다수의 북한 그 국민들이 이제 포기한 것 같습니다. 포기를 했다. 예. 아마 어째 보면 그래서 더더욱 핵에 집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태양열 발전기라고 해서 중국에서 태양열판이나 태양열 발전기를 사다가 자기 집만 밝힙니다. 그리고 간부들은 청배전소에 뇌물을 주던지 간부들이기 때문에 자기네 집만 전기선을 딱 특별히 끌어서 딱 그 자기네 집만 보거든요. 전기도 예, 돈 예. 주고 사서 보거든요. 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정말 자기 그냥 없으면 그냥 이자처럼 등잔포를 캐든지 뭐 알아서 축전지를 캐든지 이렇게 하고 전기를 번다는 건 정말 힘든 예, 하여튼 저 위성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이 정말 너무 깜깜해서 이게 남한만 있고 북한하고 동해 서해가 쭉 그냥 바다인 것처럼 예, 평양만 참 실정이 그런 실정인데 지금 노동당 창건 70주년 이 열병식에는 엄청난 돈을 또 들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이렇게 김정은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터팬 뭐 내세우는 걸 좋아하는데 열병식도 아마 중국보다 더 화려하게 되겠다. 뭐 보여주기는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에 비해서 뭐 병력 수만 해도 중국은 한 12,000명 동원됐는데 북한은 한 3만 명 수준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아마 그 미녀 이제 열병식이 아주 인기가 끄니까 미녀 열병식. 예, 북한도 아마 최고의 미녀를 다 동원해가지고 앞에 설 것 같습니다. 이야. 그리고 이제 뭐 북한이 자랑할 수 있는 이제 뭐 운하 3호 같은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아마 개방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미녀 의장대 그런 게 있습니까? 옛날에 무슨 만들어라 김일성이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예. 그 미녀 우장대라는 게 뭐 중국처럼 키가 1m 80대고 다리가 쭉쭉 긴 여자들은 아니지만 예. 1m 60 정도 되고 평양의 모든 직장이나 모든 데서 이제 1m 60대는 여성분들은 모두 다 걸읍니다. 1m 60만 넘으면. 네, 그래서 예. 이제 한복 치마 저거를 입고 이제 군중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군복을 입고 이제 여성분들이 총을 쥐고 우리는 노동적이대라고 해가지고 쫙 예. 이제 생진하는데 중국보다 저 발기장이 더 40어들로 높이 듭니다. 예. 속도도 아예 빨리 가야 되고 좀 광장을 빨리 지나가야 되거든요. 북한은 아마 퍼레이드를 러시아처럼 중국보다 아마 더 거대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 아마 모든 걸 지금 10월 10일 당창건 저 기념일에 맞춰서 그때 전기도 빵빵하게 쓰고 모든 공군, 모든 물자 그리고 모든 저기 행사하는 사람들 행사품을 몽땅 다 보장해주고요. 그때만큼은 정말 행복한 10월 10일이 되는 거죠. 동원되면서도 그날만은 즐거운 거예요. 하다못해 주스라도 한 컵이라도 줄 수 있고 훈련할 때 빵이라도 한 조각 얻어 먹을 수 있겠죠. 예. 네. 1m 60만 넘으면 북한 여성들이 뭐 좀 약간 신장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좀 키가 좀 크는데 좀 그렇지. 지장이 좀 있는- 58cm, 뭐 55, 60 되는 분들도 이제 딱 보기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북한에서는 큰 축에서. 아, 160이면 네, 여성이 160이면 굉장히 크다. 북한에서는. 네. 예. 그러니까 평양 시민만으로는 이게 인원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전국에서 다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키를 맞추고 영양도 봐야 되고 예. 또 출신 성분도 봐야 되고요. 또 아. 인물까지 다 보기 때문에 예. 아마 평양 시민을 모자라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뽑아가지고 이걸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도 이상하네요. 뭐 군인이 군기만 과시하면 되지 여군의 자태를 과시해라. 참 이상한 짓을 했는데 김정은이 특별히 그때 보니까 여군들 뭐 공군한테도 손도 흔들고 여군들에게 애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불사조 여군은 예. 불사조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실제 북한군 병력이 그 남자들의 평균 키가 너무 줄기 때문에 그 남자 병력의 어떤 인원이 다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북한 요군에 지금 기대고 있는데 예. 그만큼 이제 요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면서 그 많은 여성들이 군사복무에 참여해라 이걸 독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우장대 이런 열병식 같은 경우에도 요군들을 앞세워서 뭔가 여성 파워를 내세우려고 하는데 예. 아마 이제 과거에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굉장히 깔보거나 뭐 남전적이 같은 것을 내세웠는데 김정은은 그게 아니다. 유럽에 갔다 왔으니까. 나는 여성을 더 우대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부인을 한 번도 공개 안 했지만 자기는 처음으로 부인을 그렇죠. 대놓겠다. 이설주 공개도 하고.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유럽 스타일로 소위 다른 마인드를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여성들을 더 우대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송정은 아나운서는 군대 갔다 오셨? 제가 키가 작아서 군대에 뽑히지 못했습니다. 네. 키가 작아서. 근데 이제 그 군대 간 친구들 있는 경우 보면 군대에서 고생이 뭐 하이킥, 다리 올리고 하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자랑 똑같은 훈련 받는다고 하던데요. 그 뭐 다리 올리는 거는 보통이고요. 예. 여성분들도 이 철봉에 매달려서 이게 매달리기 턱걸이, 예. 현수라고 북한에서는 부르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지 턱걸이라고 모르겠어요. 턱걸이, 예. 네, 이 턱걸이를 50개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야. 그리고 이거 팔 들었다 놨다 굽혀 펴기는 굽혀 펴기. 물론이고요. 예. 달리기는 뭐 기본이고 그리고 여성 격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도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한 번씩 휴가에 오면 제 앞에서 이게 이제 뭐 여성 격술 같은 것도 흉내내는데 격술이 뭐 이렇게 무술 같은 거. 그러니까 남성들하고 붙었을 때 여자가 한 2명은 제껴야 된다. 일당백이 내려면. 그러니까 3명까지는 안 돼도 여성은 2명은 제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 친구가 나한테 딱 배워준 게 제일 처음에 동작이 격술에서 딱 이거거든요. 뒤로 돌아서면서. 예, 딱 이거. 그러니까 여성이 먼저 버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굽서치는 동작인데 제가 그게 지금 아직 딱 야. 기억이 생생한데 뭐 여성들이 이제 군대 갔다면 사회에서는 당의 입장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보지만 대부분 북한 사회에서는 여성이 군대 갔다 오면 여성이 군대 갔다 왔다면 조금 여성다움을 잃은 사람으로 이제 보거든요. 예, 사회에서. 갔다 오면 일단 남성화가 다 되어버리니까. 근데 여성이. 그래도 군대를 가서 당원이 됐다 그러면 그래도 신분이 조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분은 올라가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여성들이 5년간의 군사복무를 마치게 되면 몸이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완전히. 너무 고생을 해서. 너무 고생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저희 그 직장에 사로청위원장으로 제대군인이 하나 왔는데 예. 이분이 5년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주 골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제대군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 쓰겠다.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너무 5년 동안 힘을 빼다 보니까 실제로 사회 나오게 되면 너무 이제 병이 많습니다. 병이 많다. 예. 아니 근데 뭐 이번에 뭐 여군도 보여주고 그리고 2000 몇 년도인가요? 과거 2013년도에는 핵가방, 핵배낭. 예. 그게 안에 뭐 휴지만 들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뭔가를 깜짝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좀 무기 좀 멋있는 거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이 개발한 뭐 이제 무인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무인기가 뭐 나올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뭐 KN-A 뭐 로켓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운하 3호가 개량된 것. 예. 이번에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으면 그 대신 이제 운하 3호의 개량형을 한번 내보여서 예. 소위 북한의 어떤 그 미국 타격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아마 이제 뭐 그 새로운 재래식 무기들,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트랙터에다가 뭐 달고 나오는데 트랙터. 예. 그런 유사한 것들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중앙TV에서는 그래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멋진 걸 보여주겠다. 조선중앙TV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멋있어! 성공이야! 대단하오! 라고 하시면서 세계적 수준의 미력한 전략 무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마음먹은 대로 소중작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저런 TV가 조선중앙TV에서 나오면 북에 계실 때 뭐 자부심이 느껴집니까? 뻥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거짓말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부대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저런 걸 보면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만 일반 주민들은 우리나라가 대단하구나 무식하기 때문에 그냥 정말 우리나라가 우리는 못 먹고 굶주리고 있지만 뭐 우리나라는 저런 뭐 과학적인 무기라든지 핵무기라든지 이런 건 발전되어 있구나 이제 주민들에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신심을 안겨준다는 게 저런 걸 이제 공개하고요. 예. 외부적으로는 야 우리를 깔보지 마라. 우리도 이런 뭐 운하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수중 로켓 같은 것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과시하는 거지요. 근데 실제 저게 어느 만큼 이제 성능이 발전된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냥 뭐 좀 아무거나 해가지고 뭐 은하 10호다 뭐하다 이렇게 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제 일반 주민들은 좀 믿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과학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은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미사일, 뭐 핵무기 이런 것들은 기초 과학, 기초 공업이 발전돼야 뭔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예. 이 기초 과학이 안 돼 있고 기초 공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저거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흉내는 내고 있는데 조밀도가 떨어지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제 많은 이 과학자들이나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전혀 믿지가 않고요. 예. 말단으로 갈수록 믿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서민들일수록 예, 그러니까 시골로 갈수록. 예, 선전하는 목적이 바로 이제 일반 주민들을 목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저거는. 예. 예. 아,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일본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중단한 것 같다. 예. 준비를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국제적인 시각을 의식한 건지 발사 관련 준비를 멈춘 듯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일본 아사히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예. 저건 뭐 내부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를 의식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한 가지는 그 국제사회 압력이 심상치가 않다. 예. 지금 중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 안 썼던 새로운 방법의 압력을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그 탈북자의 강제 복송을 안 하겠다. 예를 들면 그리고 모든 경제 교류를 중단시키겠다. 탈북자 강제 복송을 안 한다? 그럼 북한의 치명적이겠네요. 그건 북한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카드까지도 중국이 쓰겠다는 마음을 못 수가 있고 예. 이제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2012년 4월 달에 처음 발사할 때에는 모든 북한인민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엄청나다. 예. 근데 지금 또 사겠다고 하니까 그걸 왜 쓰냐 이거죠. 한번 봤으면 됐지. 그리고 지금 그 미사일 쏠 때마다 걸린 유엔 제재 때문에 예. 지금 북한 경제가 엉망진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 유엔 제재 할 때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는 걸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쓸데없이 해가지고 또 이제 그런 것도 묶이게 되면 정말 어떻게 미래가 보장될 수가 있겠냐. 예.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지금 북한 대북에 팽배하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도 이제 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그 이번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뭐 대내적인 압력이 너무 거세다 보니까 좀 심사숙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를 한다. 예. 그런데 뭐 어찌됐건 뭐 그 심사숙고를 하더라도 우리 남한에 대한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유엔 연설에 대해서도 북한이 맹비난을 했습니다. 동족 대결, 망발, 악담질, 철면피, 얼간이, 망둥이 짓. 뭐 늘 하던 얘기라서 별 들을 얘기도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항상 뭐 북한은 원래 그런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뭐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항상 이제 뭐 옛날 속담에도 그렇듯이 우르렁대는 손은 빠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빠들 손은 가만히 있다가 한번 딱 빠다버리거든요. 네, 뻗어버린다. 네, 예, 예. 맨날 이제 자기네가 이제 큰 소리 치고 근데 저는 이제 북한이 치사하다고 생각되는 게 항상 뭐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이번에 뭐 8.15 뭐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이제 상봉 무산될 수 있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예. 얘기하는데 인권 문제는 놔두고 자기네가 기본적으로 이제 행해야 될 거는 행하면서 그래야지 조금만 어쩌면 뭐 자기네가 처음에 뭐 이산가족 상봉하자고 자기네가 제기해놓고 또 무산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이게 너무 치사하지 않냐. 근데 네, 과거부터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인권 문제 나오면 북한이 예민하긴 하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8.15 합의 때 김정은은 나름대로 이제 황병서를 보내면서 최대한 성의를 보인 겁니다. 대한민국한테.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개혁 개방, 핵 문제 다 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완전 화가 날 수밖에 없고. 근데 과거 같으면 다 걷어치고 뭔가 이제 압박을 가할 텐데 이제는 압박을 가할 힘이 없습니다. 북한이. 예. 그러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저기 욕만 하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진짜 그래도 좀 또 갑자기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4차 핵실험도 있고요. 저희가 한번 상황은 10월 10일 창건 70년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공천제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정말 생명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청와대가 친박계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층들이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상훈 이덕대 부총장, 조순 정치부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대통령이 오시자마자, 박 대통령 귀국하시자마자 그 기간에 있었던 문재인, 김무성 두 사람의 만남, 그 다음에 나름대로 나눈 합의안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거 물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김무성 대표 쪽에다가 전쟁을 선포했다. 이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또 분명한 전쟁선언이다. 전쟁선언이다. 예. 왜냐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익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고위 관계자의 멘트를 땄습니다만은 청와대 말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 분명한 만큼 이 말 자체는 구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확실한 배수의 진이라 봐야 되거든요. 배수의 진이다. 예. 여기 대해서는 도저히 물러설 수가 없다는 청와대 의지를 아주 강하고 심도 있게 시사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민심 왜곡이 오래된다, 뭐 한다. 근데 어떻습니까? 청와대가 귀국하시자마자 어찌 보면은 뭐 작은 사안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언급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거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쟁점 법안이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정부가 연말까지 반드시 해야 될 문제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해서 이뤄내야 될 공천과 관련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설령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불쾌감이 있다 하더라도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지만 청와대가 삼라만상 참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까지 나설 정도로 할 일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5가지에 걸쳐서 아주 세부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만 이 고위 관계자라는 이름을 댄 것도 좀 부적절한 처신이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이 다음 총선에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는 노골적으로.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그럼 결국 이 청와대의 반응에는 뭐 당연하겠죠.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셔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상당히 감정이 실린 말들이 많습니다. 감정이 실렸다. 예. 민심 왜곡이다, 뭐 조직 선거다, 세금 공천이다 이런 프레임은요 사실 야당이 여당한테 하거나 여당이 야당한테 하거나 아주 야당이 굉장히 그런 직접적인 대립관계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청와대가 여당한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당청 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그것도 무슨 정무특보를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또 당 의원들을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걸 볼 때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청와대의 기능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법제화되면 청와대로 올 거 아닙니까? 법안 통과돼서 국무회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기 반대하시면 됩니다. 다시 또 3분의 2 제2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건 아직 여야의 협의가 완벽하게 된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일단 어느 정도 합의만 됐지 아직까지 여당 내에서도 오늘 의총이 있는 날입니다. 예. 그러면 의원들 의견을 물어서 그걸 변경을 하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의총 있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다 선을 그었습니다. 이 안 자체에 대해서 청와대가 모든 마지노선을 다 그어버렸어요.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습니다. 오늘 의총 열리지만 이 의총에서 이 이상 어떻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청와대 지시인데. 이런 걸 놓고 보면 이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의 조치에 대해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이 다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던 그런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 청와대 춘추관 기자들의 태도입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춘추관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핵심 관계자의 발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5가지 정도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걸 익명으로 해줄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익명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분석과 추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이 사안 자체가 예민하지 않는 그런 사안일 때 익명을 많이 씁니다. 물론 청와대가 간접적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쓰긴 씁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 상당한 구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한 구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1, 2, 3, 4, 5, 5가지도 적시 있지 않습니까? 이 적시한 문제의 구체성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익명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사실 아니죠. 벌써 이 청와대 발의라는 게 나오고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왜 익명으로 처리했냐 이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말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 사안 자체가 정치적으로 파장을 미칠 것은 불어보던 명약 관한 사안인데 상당히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익명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이 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여기에서 확실한 어떤 책임선 자체가 불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 기자들이 대부분 이걸 할 때 익명을 하든지 고위 관계자 하든지 실명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명보다는 아마 익명으로 요구를 했겠죠. 그래서 청와대 지금 기자들이 아마 받았을 건데 저는 기자들이 왜 이걸 익명으로 받는지
차라리 이걸 할 바에는 차라리 자신 있게 실명으로 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지 왜 난 익명으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정치부 조수진 현장 기자가 직접 말씀 좀 해주시죠. 글쎄요, 저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는 워낙에 그 언론과 예. 그리고 청와대가 굉장한 긴장 관계였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것이 수용된 일은 없었습니다만 제가 이상희 부총장이 춘추관장을 했기 때문에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이분이 과연 고위 관계자에 해당이 되느냐. 이 부분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고위 관계자가 맞습니까? 통상적으로 핵심 관계자나 고위 관계자 같으면은 비서관 이상의 수석급을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수석급을 이야기하는 건 맞는데 이 사안 자체가 글쎄요 이게 고위 관계자의 멘트를 그대로 이게 익명으로 해서 되는지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는 사실 출입 기자들 간사단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한 끝에 이게 파장이 큰 만큼 심도 있게 좀 다뤄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야당에서는 우선 이분이 수석급인데 고위 관계자를 자임한 것 자체도 잘못됐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관계자라든지 청와대 관계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하더라도 고위 관계자면 통상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가 고위 관계자 아니냐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공천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천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여야 간의 관계고 또 자기 당의 문제겠죠. 그러면 대표와 원내대표 지도부가 있지 않습니까? 당 지도부나 의원총회가 있고 이제 그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 논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자신의 입장들을 내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존에 이야기했던 대통령이 지금 당 총재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일반 당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청 관계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당의 문제, 공천의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향후에 이제 공천도 개입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로밖에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친박이 거들고 나갔습니다. 뭐 이심전심인지 모르겠지만 이정현 최고위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천의 문제는 그건 각 당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천의 문제는 여야가 대표들이 또는 뭐 여야 간에 모여갖고 합의를 해서 우리가 공천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각 당이 당마다의 사정이 있고 당마다 공천 제도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 자체는 수긍이 갑니다. 이정현 최고위원의 오늘 라디오 발언은 아침 오전 8시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나온 것이 오전 11시 30분 이후기 때문에 아마 이정현 최고위원이 저렇게 각 당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 정도로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친박 또는 이 복심을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이후의 라디오 인터뷰였다면 정말 더 거칠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더 거칠지 않았겠나 말씀하시는데 정말 거친 말이 나왔습니다. 친박계 의원들인데요. 이런 말은 좀 너무 과한데요. 그러니까 형제를 죽이기 위해 오랑캐와 손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형제는 누굽니까? 청와대 친박계입니다.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 오랑캐와 여긴 또 친노 야당 분들도 굉장히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전선을 여러 갈래로 해놓고 특히 새정치민주연합까지 겨냥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 같습니다. 정치에서 국회의원들이 최소한의 도의와 그리고 예의가 있어야 되면 사실은 물론 오랑캐 예를 들어서 야당을 지금 오랑캐라 그러면 오랑캐하고 뭐에 같이 국회의원을 하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아무리 해도 저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저런 식의 발언을 저렇게 익명에 대해 숨어서 한다는 것도 자체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런 식의 발언이면 떳떳하게 자기 실명을 대고 했어야죠. 야당을 저렇게 오랑캐라 이야기하면 앞으로 여야관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정말 기자들이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좀 이 막말 같은 거 할 때 이 익명으로 통해서 뒤에 숨어서 하는 거를 기자들이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좀 의견이 나왔는 것 같고요. 저는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친박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뭐냐 그러면 전략 공천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도대체 친박에 대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 하지 말고 전략 공천하자. 이 전략 공천 하자는 그런 얘기는 내년 총선에 지나서 레임덕을 막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레임덕을 막아서 차기 대권에 대한 그림을 잡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김무성 당대표는 그러면 왜 굳이 안심번호 제도라는 이상한 모형의 설득하기 힘든 그런 제도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느냐. 김무성 당대표 입장은 당연합니다. 이 판을 흔들지 마자는 것이거든요. 이 판을 고에 가져가야만이 내가 대권도 유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계산이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 어느 누구든지 당에 대한 개혁, 정치 개혁이란 본질 자체를 생각지 않은 거라 봐야 됩니다. 정치 개혁이라는 것은 정치 제도를 바꾸는 것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바꾸는 것인데 이 두 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쪽도 자기 사람 심자는 것이지 어느 쪽도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겠다든가 사람을 바꾸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민은 오간데 없고 사실 자기네들의 헤게모니만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사실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직면한 여야 대표가 만나서 합의해야 될 문제는 과연 국회의원 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지역구와 비례대표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것을 단판 짓기 위해서 김무성 대표가 회당을 제안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마치 야당에서 주장했던 것을 합의한 것처럼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김무성 대표가 계속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관철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야당에 비해서 그 국민의 공천권을 담보해주겠다. 이런 것 때문에 야당에게는 굉장한 압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많이들 분석을 했고요. 또 원유철 원내대표까지도 제3의 길을 찾아야 했다고 했을 때 9월 말, 시기적으로는 9월 말, 그리고 추석 연휴에 문재인 대표를 만났다면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이견이 계속 확인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오픈 프라이머리는 안 되겠다. 이 부분은 내가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야당에서 주장한 것만 덜컥 합의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굉장히 김무성 대표가 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그리고 또 하필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꼭 외국에 갔을 때 그러니까요. 이런 민감한 일을 과연 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가 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 차장 말씀 중에 저도 그 부분이 좀 약간 공감이 가는 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 대표가 야당의 프레임에 걸려들었다. 이 조원진 의원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전승 선거할 때마다 항상 이긴 당이 전패 계속 진 당이 하자는 제도를 손을 들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결국 김무성, 문재인 두 협상에서 문재인 대표가 승리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저는 순서가 좀 바뀐 걸로 보입니다. 아까 조차는 이야기했듯이 지금 사실 여야 대표가 시급한 거는 일단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이런 문제 일단 협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야당 쪽에서 계속 이제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혁신안 때문에 굉장히 몰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급한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혼자만의 자신들만의 혁신안을 하다가 보니까 계속 문재인 대표가 비노들한테 밀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대통령 오기 전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제 의총이 있지 않습니까? 의총 전에 자신이 뭔가 주장했던 국민 공천제에 대한 명분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일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추석 연휴에 그것도 부산에서 만나서 합의를 한 것 자체가 보면 양측 특히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이해관계 이것이 상당히 작용했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다. 아까 조 차장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이 없는 틈을 타서 외국 비행기 타고 가셨을 때 그것도 부산에 정격 내려가서 그리고 대통령 나가실 때 전송 또 오실 때 안 나갔습니다. 공항에도 안 나가고 뭔가 생각을 해서 틈 타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당대표 입장이 대통령이 나갔을 때 소위 몰래치기 하듯이 그렇게 한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당대표로서 역할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또 당대표가 대통령을 의지해서 뭘 정치한다는 그 자체도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좀 이해 못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대기실에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했을 때 그 나왔던 부분인데 도대체 왜 김무성 대표가 이 안심번호라는 것을 무리하게 이렇게 끌고 나왔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당을 잘 끌고 왔거든요. 잘 끌고 왔습니다. 뭐냐 그러면 그것이 현역한테 유리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김무성 당대표 체제가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빌미가 됐었어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그게 동조를 해줬고 그것이 그렇게 당론으로 확정이 된 상태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야당이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오픈 프라이머리 부분, 이 제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이거죠. 그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김무성 당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있어서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손을 놓고 오픈 프라이머리 말고 제3에 대한 소위 말해서 이 선거 제도를 다시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3의 기구를 만들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정치적으로 그런 구조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심번호라는 이상한 어떤 형태의 기능적 차원을 들고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친박 진영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사흘 빌미를 안 줬지 않습니까? 예. 사흘 빌미를 안 주니까 사흘 수가 없었는데 이것이 바로 사흘 빌미가 된 거예요. 친박 입장에서는 옳다 잘 됐다 싶어서 지금 공격이 바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김무성 대표가 뭐 본인만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선뜻 사실상 상식적으로 네, 저도 같은 납득이 안 된다는 의견인데요. 것이죠. 지금 금방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김무성 대표가 뭐 대통령이 없는 틈을 타서 일부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그 개헌 본물 발언도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을 그렇죠. 때 예, 이루어졌거든요. 예, 예. 아마 그것 때문에 청와대에서 보는 김무성 대표를 향해 보는 시선은 더 곱지 않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 안심번호라는 건 굉장히 복잡해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러니까요. 이게 대체 뭔가 이러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모바일 투표로서 어떤 당의 그 총선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심번호란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비노계, 반노계 이런 분들이 지난번 2012년 전당대회 때 당심을 확보하고도 일종의 모발십 때문에 당대표가 바뀌는 그렇죠. 그런 것을 목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굉장한 반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김무성 대표가 대체 왜 합의를 해줬을까라는 어떤 그 비노계의 의구심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새누리당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전부 김무성 대표에 대한 비판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터넷에 댓글 올리신 분들만이 새누리당 지지층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잘못했다. 뭐 야당에게 약점 잡혔냐. 대통령 선거도 휴대폰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이 비판을 김무성 대표가 예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몰고 간다. 이것은 어찌 보면 지금 야당의 다수인 주류인 친노 문재인 쪽과 또 여당 내에서 다수는 어쨌든 다수는 비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쪽의 또 연합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그 정치 생명을 걸었다고 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어떻게 하면 순조롭게 이 공천 국면에 넘어갈 것인가. 이제 그 징검다리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안심번호 이걸 채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심번호를 하더라도 사실은요, 국회의원들한테는, 현역한테는 다 유리합니다. 그냥 안심번호를 조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일단 현역들한테는 불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사실 뭐 신인들한테는 좀 불리할지 모르겠지만, 인지도가 높은 현역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고, 특히 이런 걸 할 경우에, 일단, 김무성 대표가 의도하는 청와대 공천 개입을 막아낼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단 제가 볼 때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 예. 테만 이제 친박들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이 현재의 주도권, 공천 주도권을 그대로 김무성 대표한테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원론적으로 보자면 청와대 비판의 내용이 상당히 수긍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게 자신들의 정당의 존립 목적을 잃어버리고 국민들한테 공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떠넘긴다 이렇게 그렇죠. 책임을. 예. 그리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모바일이라는 것을 국민의 세금을 갖고 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뭐 청와대 이야기하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만, 네. 그러나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어떤 현재 자기가 유지했던 틀을 그대로 가져나가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이런 안심공천 이런 제도가 상당히 유용한 카드였다. 예. 그렇지만 친노 입장에서는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소실입니다만 오픈 프라이머리는 저는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정당에 대한 책임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당의 존립 가치가 사실상 성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천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는 그 책임성을 회피한 듯한 그 예. 정도로 비춰지기 때문에 반대하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청와대의 입장 그리고 친박의 입장도 일맥수긍할 수도 있는 부분이 이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 야당이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왜냐 그러면은 사실 그 안심번호라는 것이 050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050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휴대폰으로 왔을 때, 스마트폰으로 왔을 때 050을 뜨게 되면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친노 진영에 있는 사람들과 스킬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050을 뜨게 되면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스팸으로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전화 잘 아예 안 받는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러나 여기에 발달된 소위 야당 지역의 친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바로 눈치채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스킬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예. 하는 것은 이것이 보수 진영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야당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재인 대표 얘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대표가 지금 새누리당 친박 쪽에서 반발을 하니까 문재인 대표는 김무성 대표 편을 들고 있습니다. 예.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새누리당 일각에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염원인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 개혁을 내부의 권력 투쟁과 기득권 때문에 자초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재밌게 느낀 게 중학교 동창 맞죠, 두 대표가. 그런데 뭐 지금 이쪽 저쪽에 근데 저쪽 대표를 우리 쪽에서 구해줬다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문재인 대표 우리가 구해줬다.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김무성 대표 우리가 구해줬다. 둘이 무슨 뭐랄까요? 핫라인이 있는 겁니까? 두 사람 간에 뭔가 미략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전심입니까?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두 대표가 굉장히 동병상련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면은 둘 다 굉장히 어려운 처지였거든요.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사위 문제 때문에. 그렇죠. 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안팎으로 커지는 어떤 원심력. 예,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곤란을 느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자 해서 뭐든지 자기의 유리에게 뭔가 합의가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겠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김무성 대표를 위하는 척하면서 여야 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이제와 딴소리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참 정치에서는 멀리 보질 못한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세월호 문제 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그토록 많이 했지만 문재인 대표부터가 나서서 깼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새누리당에서 계속한 게 어떻게 여야 대표가 합의한 거를 번복할 수 있느냐. 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상황하고 똑같은 거고요. 문재인 대표가 제가 볼 때는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요. 이 모바일 투표,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는 20, 30대 층이라든지 이 조직력이 필요한 친노 입장에서는 반드시 모바일 투표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노 반노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는 건데 문재인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비례대표 숫자를 조금 줄여서라도 지역구 의원 숫자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안 했거든요.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이 비례대표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거는 농어촌 지역구가 많은 전남북입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탈당이라든지 신당의 어떤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가능하겠습니다. 야당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무슨 광주 KBS인가요? 거기서 무슨 토론회도 하고 또 뭐 국민 포럼 해가지고 친노 비노는 들어봤어요. 탈노는 처음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탈노 노무현 프레임에서 벗어나자 이런 활동을 뭐 국민 포럼이네 이런 활동도 했습니다. 이게 좀 실제로 동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철수 의원도 가서 뭐 이렇게 참석을 하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야당 쪽도 보면 비노 측의 움직임 자체가 보면 하나가 아닙니다. 결국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또 보면은 토론회 중에서 이제 천정배 의원은 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즉 결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박주선 의원이나 김민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하는 것하고 나하고는 좀 다르다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또 새로운 이제 국민 공감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양쪽도 아니다. 이제 이 탈로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움직임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비주류의 움직이라는 게 지금 완전히 그 이합집산 형태로 해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서로 써 있는 토대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조금 진보적인 그룹들, 또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조금 이제 그 보수적인 그런 그룹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하나로 뭉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노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시간은 우리 편이다. 당신들이 그렇게 많이 해봤자 결국 하나로 뭉쳐지기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친노가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나름 이렇게 탈로 이런 얘기를 하고 기치를 들고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못 받을 것이다.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수 진영은 하나만 가져도 다 뭉칠 수가 있고 진보 진영은 하나만 달라도 다 흩어진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만큼 야당은 소위 말하는 정치적 DNA가 굉장히 아주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 어떻게 결합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시너지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새정치연합이 자금의 지금 새누리당이 이렇게 내분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상당히 가변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인데 긍정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문재인 당대표의 친노는 일단 외부적으로는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권 내부가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소위 말해서 문재인 당대표가 추진하는 그 새정치연합 쪽에 내부는 결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공감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깥의 쪽에서 탈로 소위 말해서 친노 성향을 탈피한 그런 새로운 정치 구석의 모임을 주장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힘을 받기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알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보다는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좀 실리를 더 얻은 것 같다? 이런 얘기는 공감하시는? 지금까지는 그렇죠.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그렇고 이 국민 공감을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요. 이건 어떤 의원들이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와 가까운 분들, 네, 가까운 분들이 모여서 만든 일종의 원외 그룹이죠. 그러니까 어떤 천정배 무소속 의원의 그룹도 있고 또 탈당한 박주선 의원 그룹도 있고 지금 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야권의 분열상은 정말 많은데 이분들의 어떤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구심점 역할이 참 없다는 게 문제고요. 예. 또 한 가지 변수는 지금 확인하셨다시피 여당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표도 굉장히 위기에 몰렸었는데요. 지금 여당이 친박과 비박으로 갈리고 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예. 마치 문재인 대표가 조금 살아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가 하루하루 바뀌는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당대표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애증의 정치사를 이영작 전 한양대 석정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 청와대 들어오시자마자 대통령 청와대 쪽에서 김무성 대표한테 굉장히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네. 양쪽이 전면전 붙는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결국 대통령은 이 기회를 잡은 거거든요. 대통령이 기회를 잡았다고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안심번호라든지 뭐 여론조사에 의해서 국민공천제도 실시하자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린 건데요. 그거는 정말 아니거든요. 잘못된 그 아이디어고 예. 여론조사를 이런 거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기가 되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물실훅이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실수한 거죠. 김무성 대표 위주로 쭉 가는 것을 견제하고 싶었는데 견제할 게 없을까 하던 차에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실수를 했다? 그렇죠. 결정적인 실수.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실수가 두 번 있었죠. 하나가 이제 유승민 예. 대표를 뒤에서 밀어준 거고. 예. 그 다음에 이번 안심번호 무슨 안심번호로 예. 해서 국민공천제. 네. 국민공천제 하자는 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놓칠 수 없는 기회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요. 사실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남미 순방 가실 때만 하더라도 예. 비행기 출발 시간까지 연기시키면서 그렇죠. 김무성 대표 만났죠. 독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가 이제 그 이완구 성완종 게이트 때 이제 일어난 일인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에게 어떤 믿음을 주지 않았나 이랬는데 결국 국회법 개정안 유승민 유승민 국회법 시행령 개정안인가 그렇죠. 예.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유승민 원내 대표를 갖다가 옹호해 주면서 이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벌어지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다시 벌어진 다시 벌어졌다. 네. 그러면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 김무성 대표와의 이 갈등이 제2의 유승민 사태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이것이 어떤 국회 선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뭐 법안에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관건이겠죠.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수습하느냐 또는 어떤 반격을 할 것이냐, 또 반격을 할 것인지, 반격을 한다면 어떤 반격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예, 먼저 수습이라고 하면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과 갈등하지 않겠다, 충돌하지 않겠다, 수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본인 스스로 말을 번복해야 됩니까? 필요하면 해야죠. 필요하면 해야 된다. 예.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뭐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제2의 유승민 사태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대통령께서 김무성이라는 당 대표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를 여기서 같은 당이지만
낙마를 시킬 만큼의 힘을 지금 대통령이 갖고 계십니까? 그럴 만한 힘을 지금 힘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였죠. 당이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저 비박계에서 지금까지 나타나는 걸 보면은 김무성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이 별로 없잖아요. 단지 친박계에서 굉장히 시끄럽고요. 근데 이거를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22개월 동안을 이제 차기 총선 끝나고 나서 내가 22개월 동안을 내가 레임덕 상태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내가 정치 권력을 갖고 그다음에 장악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그 결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내가 저 사람을 100% 믿을 수 있다라면은 그렇다면은 차기 총선 끝나고 나서도 레임덕이 시작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권력 누수 현상이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하는 거 봐서는 권력 누수 현상이 생겨서 내는 총선 끝나고 나면 나는 아무런 힘도 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나 싶어요. 대통령께서. 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그 김무성 대표, 특히 이제 유승민 전 대표 그 갈등과 그 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그런 확신을 못 가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보니까요, 반기문 총장을 좀 띄고 있지 않습니까? 반기문 총장 띄고 있죠. 예. 네. 근데요, 반기문 총장은 만약에 대권 후보가 되고자 한다면은 그건 절대적으로 친박의 힘 아니면 될 수가 없다. 반기문은 친박의 힘을 입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고는 대권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렇네요. 예. 네. 그러고요, 내년 7월에 대권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 당의 조직은 그 반기문 총장을 대권 후보로 만든 사람들은 박근혜 사람들이라고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이 굉장히 끝까지 지연될 수 있겠죠. 지연될 수 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유력하게 뜨면 뜰수록 대통령의 레임덕은 없어지겠네요. 많이 줄어들 수 많이 있죠. 줄어들 수 있다. 네, 그런 현상을 제가 이제 2002년도에 DJ가 노무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당권이 약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새만금 그 공사할 때요,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할 수 있었다는 건 대통령 DJ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배경에는 노무현, 그 DJ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무현이라는 유력 후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이미 후보가 되고 나서. 후보가 되고 나서. 후보가 되고 났었지만 당권이 대통령한테, DJ한테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권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당권을 가진 사람이 대권 후보가 되는 것보다는 당권이 없는 사람이 대권 후보가 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더 편하겠죠. 당권이 없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런 떻습니까? 정치라는 게 비정하지만 과거에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애증이랄까요? 근데 초창기에 보면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김무성 당대표에게 사무총장 제의를 했습니다. 좋죠, 두 분 관계가.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경선 캠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친박 학살의 희생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 또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돕게 됩니다. 저런 정도로 김무성 대표가 의리를 보여줬으면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렸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하시는 것은? 뭐 여러 번 있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최근에 유승민 활동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그 전에도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 경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편에 섰다는 것은 그 당시에 김무성 대표는 MB가 될 것이냐
박근혜가 될 것이냐, 쟤 가지고 내가 될 것 같으니까 나한테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나한테 신뢰를 보이거나 충성을 한 것이 아니고 네. 그냥 본인 이론적으로 그냥 선택을 한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네. 오늘 그 사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네. 서로 도와주는 듯한 모습이 있거든요. 도와준 거 아닙니까? 네요.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이라고 예, 동병상련. 예. 두 분 다 이제 정치적으로 자기 당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넘어야 될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국민 오픈 프라이머리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은 그것을 당에서 공론화했어야죠. 당에서 공론했어야 된다. 네, 공론화하고 했어야죠. 그 문제 김무성 대표가 지금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잘못한 거죠. 잘못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 여론조사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가름할 수 있었다고 믿은 것 자체가 잘못이죠. 여론조사. 예. 저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예. 그렇다면 저 여론조사를 바꾸자라고 하려고 그랬으면은 적어도 당에서 공론화 시켜봤어야죠. 예. 독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뭔가 지금 추대로 이대로 갔을 때는 본인이 좀 힘들겠다, 좀 위기감 때문에 김무성 대표 좀 조급했습니까? 그런 사면초가 나쁘게 뭐 심하게 얘기하면 사면초가 아닌가 싶기도 했겠죠. 예를 들어서 오픈 프라이머리 때문에 막 몰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친박에서 막 그걸로 압박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다가 또 사위 문제도 사위 있었죠. 문제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반기문 총장하고 가까워진다. 대통령 방미하시기 전에 뭐 7번 만날 거라고 그러니까요. 예. 방송국에서 청와대에서 발표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탈출구를 찾는다고 생각한 것이 거기서 이 발을 잘못 짚은 것 같아요. 발을 잘못 짚었다. 예. 그러면 하여튼 그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넜습니까? 회복 불가입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아,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네. 대표는 이미 선을 넘었다. 둘이는 영원히 화합할 수 없다. 화합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되고 나서 화합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결국은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김무성 대표가 반격을 할 것인지 첫째, 반격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 반격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분당 사태까지도 각오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가 무언가 반격을 하든지 네. 아니면 고개를 다시 숙이든지 숙여도 고개를 숙이는 순간 아마 친박이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어찌됐건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는 영원히 갈라섰다 이렇게 갈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말씀하시니까 아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카드가 반기문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이번에 좀 의아하게 본 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대통령이 좋아하실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뭐 새마을 운동이 뭐 산불처럼 퍼지고 있다. 반기문 총장 속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반기문 총장 속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본인은 뭐 대통령 할 생각 없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예. 그렇지만 할 생각 없는 것과 난 절대 안 한다는 건 다른 얘기죠. 기회가 나라가 부른다면 해야죠. 예. 그런 얘기는 항상 있을 수는 대한민국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봉사할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 피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그런 거는 대한민국이 부른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한민국이 부른다. 은퇴한 사람들도 다시 나오고 정치 안 하겠다는 사람도 뭐 DJ는 정계 은퇴했다가 다시 나오고 그것도 뭐 몇 번씩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할 생각 없다는 건 전혀 의미 없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 박근혜 대통령의 파괴력, 장악력의 기반 중에 하나는 TK, 그렇죠. 대구 경북의 정서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대구 경북의 정서가 현역 의원들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압도적이 높다는 여론조사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이게 권은희 특정 의원이라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사실을 반영하는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 여론조사에서 지금 현재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다수에 대해서 교체하고 싶다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라고 봐야 됩니까?
뭐 복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은 예. 국회의원 마음에 드느냐,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 많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가셨을 때 저 의원들 하나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복합이 돼가지고 저렇게 높은 퍼센티지로 차이가 나는 건 아닌가 싶어요. 가뜩이나 지역 보통 주민들은 현재 네. 국회의원에 대해서 네, 불만이 마음에- 많은데 네. 대통령까지 나서서 네. TK 의원들을 좀 싫어 이렇게 네. 하니까 네. 이게 합쳐졌다. 네. 예. 네. 대통령의 파워가 그러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계속 유지가 되겠네요. 그럼 DJ가 지금도 호남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네. 그러면 그럼 그럴 만큼의 영향력을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부녀 대통령을 만들어낸 지역인데요. 그 나온 지역인데 그 두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겠어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퇴임한 후에도 대구 경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 매우 강력한. 네, 그러니까 DJ 사례를 봤을 때 DJ 사례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죠. 예. 이건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네. 대해서도 네. 여기는 뭐 바꾸자는 의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반반 정도 됩니다. 유지하자, 뭐 계속 네. 바꾸자 이런 여론이 있는데 그래도 바꾸자는 얘기가 조금 더 많거든요. 지역구 여론조사인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이제 지역에서 이제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겁니까? 저걸 보면서 뭐를 느낄 수 있나 하면요. 예. 유승민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지난 총선에서 야당을 찍었던 사람들. 야당을 찍은 사람이군요. 그 사람들과 또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지지를 합쳐서 저런 게 나온 거예요. 실제로 실제 민심은 교체가 훨씬 많을 거다. 만약에 야당 지지자들을 빼고 본다면은 예. 아마 저런 결과가 안 나타났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여론조사가 나오면 다시 분석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코너를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